만나는 두 번째 예술인입니다. 김남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하동에서 태어났고 네. 지금까지 하동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오리지널 하동 토백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주로 시를 쓰고 평론을 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시를 직접 쓰시기도 하고 평론도 하신다는 거죠? 어설프긴 하지만 창작과 비평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곡하시는 분들을 봬도 어디서 감명을 받아서 작곡을 하시는지가 늘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창작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감명을 받으시는지도 선생님도 궁금해요. 글쎄요, 그게 사람들마다 다른데 네. 어차피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필이 올 때 어떤 영감이 이제 올 때 창작이 이루어질 텐데 그 영감이 오는 방법은 이제 다양하죠. 어떤 한 가지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풍경에서 올 수도 있고 사람에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타 장르의 어떤 예술 작품에서 또 영감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길을 걷다가 어떤 자기 생각에서 또 뭔가 모티브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문득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어떤 시를 읽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의 소설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글 쓰는 사람들은 시가 시를 불러온다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시를 읽으면서 거기서 또 촉발돼가지고 또 제 작품을 쓰고 그런 경우가 많죠. 선생님 그러면은 여러 가지에서 영감을 받아서 시를 쓰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시나 아니면 선생님이 가장 애정이 가는 시가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많은데 대부분 시를 좋아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문학적 가치가 있어서 좋은 작품하고 내가 암송해서 좋은 작품하고가 달라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어떤 그림이 있을 때 정말 어떤 미술사적으로 가치가 있어가지고 초현실주의 그림이 아주 좋아서 그 작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집 거실에 걸어두고 싶은 그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도 어떤 실험적인 작품들을 또 좋아하고 또 사유가 아주 깊은 작품들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또 어떤 우리한테 위안을 주는 그런 또 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실험적인 작품보다는 평소에 그냥 길가면서 머리에서 떠올라서 입안에서 흥얼거릴 수 있는 그런 시들 좋아하죠. 혹시 생각나시는 그런 시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오래된 시들이 많아요. 이제 어떤 추억이 이렇게 해가지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으로 유치환 선생님의 행복 같은 시들 좋잖아요. 혹시 한번 낭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낭송을요? 네. 시를 쓰시는 분들은 시낭송을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게 특히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훤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길을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촉한 얼굴로 와서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따뜻한 사연들을 보내고 이렇게 나가는 시입니다. 맞는가 모르겠다. 너무 멋있으신데 너무 죄송한 말씀은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게 자꾸 생각이 났어요. 아시나요? 혹시 조용필 씨의 앞에 나레이션 그 목소리랑 쌤 되게 비슷하세요. 그래요? 목소리 되게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아니요. 네, 시를 직접 쓰시기도 하신다고 하셨고 또 평론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평론할 때는 시를 쓰는 사람으로서 남의 시를 이렇게 평가하고 글을 쓴다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시를 쓰는 주체하고 비평하는 주체는 다르죠. 그래요? 창작과 비평은 다를 수밖에 없고 비평이라고 하는 장르 자체는 어떤 비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텍스트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같이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창작은 감성에서 온다고 하면은 비평은 감성과 논리가 결합되어서 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층에서 오죠.
어떤 걸 이렇게 중심으로 보시고 이렇게 비평을 하시는지. 보통 보면은 네. 요즘은 어떤 평론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쵸, 그쵸. 옛날에는 이제 주로 문학평론, 뭐 영화평론, 미술평론 이제 이 정도였는데 요즘은 스포츠평론, 정치평론, 심지어는 뭐 교육평론 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론을 예술 분야에서 평론을 할 때는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이든 아니면은 음악이든 영화든 어떤 예술을 평론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그 작품이 담보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하나는 어떤 예술 작품이 문학 작품을 포함해서 예술 작품이 어떤 인식적인 가치.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몰랐던 것을 알게 해주는 것. 우리가 뭐 시를 읽다가 아니면 소설을 읽다가 뭔가를 갖다가 배운다는 느낌이 그쵸, 들잖아요. 그쵸. 그럴 때 우리가 더 즐겁죠. 그래서 어떤 인식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독자들로 하여금 안 그러면은 어떤 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가. 그런 가치가 담겨 있을 때 네. 좋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서적인 가치죠. 내가 슬플 때 나를 슬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떤 작품 아니면 기쁠 때 나를 더 기쁘게 해주거나 그렇죠. 아니면 역설적으로 기쁜데 오히려 슬프게 표현하거나 슬픈데 기쁘게 표현하거나 그래서 어떤 정서를 새롭게 창출하죠. 네. 그래서 좋은 시는 그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좋다가 아니라 좋으면서도 이상하게 슬프고 네. 슬프면서도 그 안에 어떤 묵직한 어떤 즐거움이 담겨가지고 있고 그래서 좋은 작품은 좋은 정서를 담고 있죠. 근데 세 번째는 아무래도 모든 예술 작품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게 네. 미학적인 가치죠. 어떻게 하든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움을 아름답게 나타내서 좋은 게 있고 아름다움을 추하게 표현해서 다르게 느끼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게 왜 아름다운가를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움. 이제 특히 현대 예술은 그렇죠. 이제 고전적인 어떤 미술 작품들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정해져 갖고 있는데 네. 현대 예술들은 저게 도대체 왜 아름다운가? 네. 보는 사람으로 그죠.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아름다움이라고 하면은 네. 이제 문학 작품에서는 또 이제 세분화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얼마나 행식이 새로운가. 네. 네. 그다음에 시인이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얼마나 새롭게 인식을 했는가. 그다음에 그것을 얼마나 참신한 비유로 사용했는가. 그다음에 거기에 담겨 가지고 있는 어떤 언어가 네. 얼마나 잘 조탁되어 있는가.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에 얼마나 부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죠. 말씀을 엄청 잘하시네요, 선생님. 마치 준비를 해오신 것처럼. 질문지 줬잖아요, 공부하고. 질문지 없는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선생님 말씀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요새 제가 이렇게 즐겨 듣는 노래가 내 사람이여라는 김광석 씨의 노래인데요. 그게 예. 알고 봤더니 내 사람이여라는 시에 노랫말이 붙어져서 노래가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인인 선생님께서는 대중가요나 아니면 가곡 중에서 좋아하시는 노래가 따로 있는지 어떤 가사를 좋아하시는지 뭐 그런 게 갑자기 문득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해요. 노래 가사하고 문학 작품하고는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닌가요? 요즘 하동에 뭐 트로트 신동이라고 네. 정동원이가 떠가지고 네. 하동을 많이 이따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동 군수님이 네. 정동원 군이 막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 이참에 네. 하동을 PR할 수 있게끔 네. 하동을 소재로 해서 노랫말로 좀 써주면 안 되겠나 시인이니까. 네. 그래서 이거 별로 고민하지 않고 언니 그러겠다고 네. 대답을 했어요. 근데 다른 가사 쓰기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래요? 썼더니 작곡하시는 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이 작품을 가지고는 도대체 곡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가사는 어떻게 써야 되는데 가사는 아주 단순하면서 특히 트롯 같은 경우는 통속적이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 네. 슬픔, 여자, 그리움, 쓸쓸함, 네. 외로움 이런 것들로 들어가야지. 근데
조금 전에 말한 그런 것들이 시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철저히 피해야 될 기피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시라고 고상하게 써서 보내줬으니 네. 그래서 작사를 해가지고 네. 보내줬는데 작곡하시는 쌤한테 다 퇴짜가. 근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노래들은 네. 그냥 뭐 노래방에서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트롯이죠. 뭐 사랑이 돈보다 좋다 그런 것들이죠. 그거를 예술의 주제로 삼지는 못하지만 그렇죠. 노래방에서는 편하게 부르실 수 있고. 예술에서 우리를 갖다 정신적으로 위안해 주는 거 하고 네. 실제로 삶에서 우리가 위안을 받는 것들은 층위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정신적으로 나를 고양시켜 주는 게 있고 그쵸. 현실적으로 나를 위안해 주는 게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뭐 노래를 한 소절 부탁드리면 안 해주실 거죠? 저는 그 노래를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노래도 잘하시고 시도 잘 쓰시는 우리 김남호 선생님이 시는 못 써요. 생각하시는 하동의 예술이란? 이거는 가볍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지역의 예술은 굉장히 열악하고 척박해요. 그리고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게 생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네.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칭적이지가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혼심의 힘을 다해가지고 조금 읽어놓으면은 그게 관심을 갖고 있는 소비층이 너무 얕다 보니까 금세 이제 시들어지거나 말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도시처럼 그 소비자층이 두꺼워가지고 네. 끝없이 거기에 에너지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하동도 이제 역시 벗어나지를 못해요. 문학도 굉장히 이제 단순하면서 보수적이고 깊이 들어갈 수가 없고 미술도 마찬가지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사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층이 얕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림도 봐줘야 되고 네. 시도 읽어줘야 되고 그래야 또 쓰는 사람들도 신이 나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줬을 때 사람들이 좀 자극을 받죠. 제가 몸담고 있는 문학 같은 경우는 특이해요. 하동의 문학은 아주 강합니다. 아마 전무, 후무까지는 모르겠고 네. 전무할 정도로 한근기를 맡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문학관 일단 이 작은 5만도 인구가 안 되는 이 소도시에 네. 소도시가 아니라 소군에 네. 문학관이 2개가 있어요. 네. 2개가 있고 전국 단위 문학제가 네. 2개입니다. 하나는 국제적인 문학제예요. 그 정도로 문학 행사가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은 어떤 인프라가 그냥 구축이 되어 있다는 소리죠.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몰라요. 모르기는 한데 네. 지금 저 아주 강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은 국악. 국악이 아주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하동에서 아주 활성화되고 있는 게 사진. 이제 그 정도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낙후되어 있고 보수적이죠. 많이 자극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시는구나. 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네. Das Schuss im Frühjahr